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백병원 신경과에서 치매 분야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치매 클리닉에서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최근에 느끼는 점은 몇 년 전에 비해서 이런 치매라는 질환적인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해박한 지식들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질환적인 측면에서의 치매 혹은 경도인지 장애가 아닌 좀 더 근원적인 측면에서 기억과 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잊을 줄 알아야 잘 기억합니다라는 이 말이 망각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좀 역설적으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기억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으시지만 망각하는 것을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기억만큼 망각도 역시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시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인지기능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긴 한데 학술적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저희의 인생에 그리고 매일매일에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게 바로 기억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은 무엇인가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몇 살 때의 기억인가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일주일 전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이번 주말에 하려고 생각해 두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번호를 외워서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인가요? 이 질문만 들어보셔도 저희의 일상생활 중에서 뭐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기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는 저희가 외래에서 뵙는 환자분들이 이러한 지나가는 어떤 경험에 대한 사파성 기억이라고 부르는 에피소딕 메모리의 저하 때문에 외래에 방문하신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기억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사파성 기억 혹은 미래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미래 기억 말고도 의미 기억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의 종류도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게 그냥 단순히 그래픽 이미지죠. 2D로 평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지만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딸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도 아실 거고 딸기를 먹게 되었을 때 어떤 맛이 나는지도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에 서 계실 때 어떤 냄새가 나는지 그리고 물이 발에 닿게 되면 어떤 촉감이 드는지 그 온도가 어떤지 아마 느껴지실 거고요. 그리고 파도가 치는 소리도 마음속에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커피 사진만 보시더라도 커피의 맛이 떠오르시죠. 저희가 입에 넣었을 때 뜨거운 그런 커피의 향, 맛 아마 다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돌멩이 저희가 손에 쥐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양손으로 돌멩이를 쥐고 두들겼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모닥불 옆에 앉았을 때 어떤 냄새와 소리가 나는지 아마 다 마음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드렸는데도 그게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안에 이미 이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의미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물론 의미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가지려면 사파성 기억이 기저의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딸기의 맛이 어떤지를 알려면 책을 보고 느끼는 게 아니죠. 딸기의 맛을 알려면 저희가 딸기를 먹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지만 실제로 기억이 무엇인가요? 라고 여쭤보게 되면 대답을 선뜻 하기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이 기억은 한문으로 풀이를 하자면 기록할 기자에 생각할 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술적으로는 정의가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만 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족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가족에 대한 기억을 매일매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족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러면 마치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배웠던 한글을 지금까지도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그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퇴근을 하는 길에 매일매일 집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지도를 찾아서 집으로 가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 역시도 집으로 가는 길이 나에게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늘 일상생활에 매 시간마다 기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작동할 때를 제외하면 우리는 마치 이 주변에 있는 공기처럼 기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서점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의 자서전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모두가 자서전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전적인 기억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른 기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적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개인의 연대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축적이 되는 모든 인생의 경험이 자전적인 기억을 이루게 됩니다. 저희가 요즘에 뭐 서점에 가서도 그렇고 인터넷에서도 뭐 잘 노화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잘 나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자전적인 기억들이 쌓여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겪었던 일을 토대로 해서 어떤 일을 반성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본인의 자전적인 기억이 되는 것이죠. 2000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메멘토는 기억을 연구하는 사람들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영화입니다. HM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 HM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0대에 조절이 되지 않는 간질 증상 때문에 양측 해마절제술을 시행을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을 상실했던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그 환자를 모티브로 이 주인공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 메멘토에 나오는 주인공은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추적해 나가면서 본인이 알게 되었는 그런 정보들을 잊어버릴까봐 이렇게 온몸에 문신으로 남기게 되죠. 저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만일에 기억이 계속해서 장기 기억으로 바뀌지 못한다고 한다면 매 시간마다 매 순간을 포스트잇 같은 메모로 남기거나 이렇게 몸에 새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킴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기억을 소유한다기보다는 인간이 기억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천칭저울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망각이 좀 더 우세해지는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병원을 찾으시게 되죠. 그게 바로 병적 망각인 치매 혹은 경도인지장애 단계입니다. 하지만 나는 기억을 너무나 잘합니다라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죠. 이 하이퍼사이메지아라고 부르는 병적 기억 과잉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기억은 좋은 것, 망각은 나쁜 것 이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을 내가 너무 잘한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라는 단어와 망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흰 바탕에다가 써놓았는데요. 이 뒤에다가 력이라는 글자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력이라는 글자는 결국은 내가 해낼 수 있는 것, 능력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기억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이죠. 하지만 망각력이라는 단어는 써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무의식의 망각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고 계시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내용들을 보시면 망각이 이 기억을 내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니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는 아마 얼굴은 모르셔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했던 말 중에 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오늘 굉장히 부끄러운 어떤 실수
같은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것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똑같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괴로울지 상상만으로도 느껴지시죠. 그만큼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인생에서 역시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하는 영화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남자 주인공인 짐 캐리가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나서 이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을 싹 도려내기 위해서 특정 기억만 선택적으로 지워주는 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제가 뭐 뒤에 내용은 스포일러여서 얘기를 더 안 드리겠지만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런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이고요. 굉장히 잊고 싶은 기억이 있을 때 아무리 시간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그 시간이 약이 되어서 잊혀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한 방에 딱 그 기억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다들 한 번쯤은 원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 일들 생각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괴롭게 지내신 날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는 만일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만 잘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고 계시죠. 저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뭐 굉장히 잘 치려면 책도 잘 외워야 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잘 풀어야 되고 기억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억을 잘하는 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날 있었던 안 좋았던 기억들을 평생 갖고 가야 한다면 당연히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하이퍼사이메지아라고 부르는 과잉기억 증후군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정도의 케이스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뉴로케이스라는 저널에 이 질 프라이스라고 부르는 여성의 케이스가 보고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자전적인 기억이 18개월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5살 전후 정도 빨라도 그때부터 기억을 하게 되는데 18개월이면 굉장히 빠른 시기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그러면 너무나 기억을 잘해서 시험도 아주 잘 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TV에 나와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이퍼사이메지아라고 부르는 과잉기억 증후군 환자분들이 기억을 잘 하는 것은 그때 저희가 외우고 싶은 뭐 하나의 지식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자전적인 기억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뭐 오래전에 본인이 잠깐 봤던 어떤 장면의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마치 영화가 상영되듯이 눈앞에서 계속해서 펼쳐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과거가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절대 현재나 미래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잉기억 증후군 환자분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굉장히 이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증상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으로 풀어보면 이질망자의 물리칠 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과 대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절대 이 기억보다 마이너하지 않습니다. 기억과 망각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조화롭게 공동으로 활동할 때 저희가 가장 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일에 좋은 공기가 있는 자연에 가셔서 그 공기를 잘 들어 마시려면 일단 몸 안에 있는 공기를 잘 비워내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기억과 망각은 흡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기억들로 뇌와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우선 잘 비워내는 과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옛날 심리학자들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크게는 4가지 정도의 이론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만 보시면 조금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쇠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시간이 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마치 바람에 풍화가 되듯이 기억이 쓰러지고 빛이 바래는 게 쇠퇴 이론에 기반한 망각의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간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입력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끄집어내는 게 방해가 되는 경우입니다. 결국은 머리 안에 들어있기는 한데 인출이 안 되면 마치 본인은 잊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보끼리 유사성을 가지는 경우에 훨씬 더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기화된 망각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은 의식적으로 본인이 행동한다라고 하지만 무의식이 차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사건과 관련된 기억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이것은 억압 과정을 통해서 마치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으로 발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서 의존 망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억이 잘 떠오르고 유용하려면 되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머리 안에 들어있긴 한데 이것을 인출하기 위한 적절한 단서, 그것은 기분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상황적인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으면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단서 의존 망각 이론이고요. 먼저 첫 번째로 쇠퇴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독일의 심리학자였던 에빙하우스가 굉장히 이 기억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인간의 기억에 관해서 누구나 다 관심은 많았지만 이걸 실험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입증해낸 최초의 심리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빙하우스는 망각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잊어갈 즈음에 복습을 하면 계속해서 이 장기적으로 기억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보면 그건 당연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시대에만 해도 이것은 실험적으로 입증한 게 이제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에빙하우스는 본인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철자 여러 개를 본인이 스스로 외우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측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았더니 학습을 하고 나서 10분 정도가 지났다니 벌써 망각이 시작이 되고 1시간 지났더니 벌써 반을 잊어버리고 한 달이 지났더니 80% 이상을 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100% 기억을 하고 있다가 1시간만 지나도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망각이 진행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무렵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올려주고 떨어지는 무렵에 올려주고 떨어질 무렵에 올려주고 이렇게 복습을 계속해서 했더니 이런 기억 흔적의 지속성을 더욱 증가시킬 수가 있었다. 그래서 복습의 주기가 아주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에빙하우스가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전적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정상 피험자, 그러니까 정상인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철자를 외우도록 한 다음에 첫 번째 군은 계속해서 깨어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공부를 시키고 하루 종일 깨어있는 상태로 시간을 보낸 거죠. 그렇게 8시간을 보내도록 하였고 두 번째 군은 밤에 공부를 시키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래서 8시간이 이렇게 똑같이 지났을 때 만일에 쇠퇴 이론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두 군에서 똑같이 8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똑같은 정도로 망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계속 깨어있게 했던 군에서 훨씬 더 많이 잊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연 이 쇠퇴 이론만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생겨난 게 간섭 이론입니다. 그래서 간섭 이론은 만일에 앞에 그 깨어 놓았던 실험군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 길을 걸어 다니면서 간판을 볼 수도 있고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어떤 얘기나 소리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정보가 돼서 원래 본인이 인출하고자 했던 정보를 제대로 인출하지 못하는 이런 간섭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간섭은 크게는 순행 간섭과 역행 간섭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행 간섭은 이전의 정보가 새로운 자극의 기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유사하면 간섭이 더 심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만일에 새로운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옛날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실수를 한다. 이게 바로 순행 간섭의 예시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둘의 이름이 비슷한 경우 이전의 여자친구는 영숙이고 지금의 여자친구는 영순이면 간섭 현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행 간섭은 새로운 정보가 이전의 자극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를 새로 바꿨는데 예전 번호가 이제 생각이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섭 이론을 보여준 또 예전 고전적인 연구를 보시면 과일 이름 이렇게 세 가지를 불러줬더니 점점 회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라는 것은 과일이라는 것과 굉장히 카테고리가 다른 과제이죠. 그래서 직업 이름 3개를 불러주면서 기억을 하게 하였더니 확 갑자기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 이름 같은 경우도 과일 이름과 많이 다르죠. 그때도 능력이 확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똑같이 과일 이름을 외우게 하거나 과일과 비슷한 채소 이름을 외우게 하는 경우에는 능력이 계속 좋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나중에 제시되는 자극이 이전의 자극들과 판이하게 다른 자극이면 간섭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공부를 할 때 성격이 다른 과목의 순서로 배치하면 간섭으로 인한 망각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외워야 되는 과목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나서는 다음에는 수학과 같은 이렇게 계속 사고를 하고 문제를 푸는 과목을 이어서 한다면 좀 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그 수험생들에게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죠.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밤을 꼴딱 샌 다음에 다음날 시험을 쳐보신 기억이 있으실 텐데 이미 공부를 했는 것마저도 떠오르지 않는 머릿속이 멍하고 그냥 깜깜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넣어둔 정보는 역행 간섭에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잠을 충분히 자고 다음날 시험을 치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을 치를 때 앞에서 시험지가 넘어오면 계속 이렇게 무념무상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것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천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기화된 망각 이론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이 프로이트가 억압 기제로서 설명을 하였던 망각의 기제입니다. 예를 들면 뭐 경험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전혀하게 마음속에서 실제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꼭 만나야 되는 약속이 있다. 그때 이걸 본인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거죠. 이 경험이 동기화된 망각 이론, 그러니까 결국 억압에 의해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트라우마를 받을 만한 이런 큰 화재 현장 혹은 사고 현장 이런 곳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생존자가 그 사건 자체를 통째로 잊는 경우도 억압에 의한 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서 의존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인간의 욕구, 기대, 동기, 정서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특성이 기억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만화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언쟁을 벌이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계속 소리를 질러 봅시다. 다시 기억이 날지도 모를 테니 이렇게 두 분이서 싸우고 계시죠. 그래서 동일한 맥락에서 기억이 되었던 것은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더 잘 기억이 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래서 1975년에 시행이 되었던 이 고전적인 연구를 보면 잠수부들에게 육지에서 단어를 외우게 하고 육지에서 회상시킨 경우, 그리고 물속에서 외우게 하고 물속에서 회상을 시킨 경우, 이때가 이렇게 다른 컨디션에서 외우고 다른 컨디션에서 떠올리도록 했는 경우보다 훨씬 더 잘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분과 상태 중에 이제 상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한 상태에서 학습한 것은 다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쉽게 회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술을 먹었을 때죠. 술을 마시면 대부분은 이 술에 취했을 때 학습한 것은 거의 대부분 잘 회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술에 취했을 때 약간은 더 잘 회상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술 마시고 나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또 술을 드시면 안 되시겠죠. 다음으로 이 기분 상태는 기억의 상태 의존성에 대한 인출 단서가 된다. 이런 경험들은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우울한 기분이 다른 나빴던 순간들의 회상을 촉진하거나 좋았던 기분이 계속해서 이 동일 기분이 지속되는 경우. 예를 들면 누군가와 이제 싸우다가 예전에 그 안 좋았던 일들까지 생각이 나서 더 크게 싸우는 경우 아마 겪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단서 의존 이론에 의해 망각이 일단 되었던 게 다시 떠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에서 공부를 하고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이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과 교실의 환경과 분위기가 같지 않아서 실제로는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도 인출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은 성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기반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건망증.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뵈면 이미 증상 자체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들어오십니다. 나는 건망증이 있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건망증도 한문으로 풀이를 해보면 건강할 건자를 쓰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건강한 망각이라는 뜻이죠. 건망증은 잊어버리는 증상이 빈번하긴 하지만 아직은 병적인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망증이 있어요 라는 그 얘기는 정말 건망증인지 병적 인지 저하인지를 알려면 저희가 정밀 인지 기능 검사를 해봐야 답을 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건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뭔가는 뇌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 폭발하기 직전일 때, 그때 뇌는 스스로 마치 이 두꺼비집이 내려가듯이 퓨즈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건망증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비해서도 최근에 느끼는 바는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젊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70대 그리고 80대 환자분들이 가장 많으시지만 젊게는 뭐 20대 30대 환자분들도 오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현대사회가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는 계속해서 챙겨야 될 것들이 많고, 출근을 하면 또 경무에 시달리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계속 해결해야 될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생기게 되면 이 뇌는 결국 주변에서 들어오는 굉장히 많은 자극과 고민들 때문에 이 뇌 혼란을 차단하는 수단으로서 일시적으로 검색 능력의 장애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망증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기저질환이 일단은 전혀 없고, 뭐 치매 유전 그런 이력도 치매 가족력도 없다라고 한다면 외래 당연히 오셔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셔야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어떤 생각에 꽂혀서 괴로워하는 것은 없는지, 늘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은 아닌지, 잠이 부족하진 않는지,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하지만 뭐 휴식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저희가 쉽게 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돈을 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힘든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나마 그 안에서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이 집중이 될 만한 상황에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좀 쉴 만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일의 안배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기억에서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여기에 10가지 정도 넘는 이 몇 가지 감정들을 써놓았는데,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로만 표현되지 않고 아주 미세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감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은 날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날마저도 굉장히 약하게나마 감정은 늘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같이 포함이 된 기억은 굉장히 질기고 집요해집니다. 특히 안 좋은 감정이 수반된 기억의 경우에는 아주 오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안 좋은 감정이 수반된 기억이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에도 비슷한 일이 혹시 일어나면 능숙히 피하기 위한 이 뇌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의 인간의 유전자 자체에 이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싫은 사건을 기억하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이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인도 모르게 이 스스로에게 뭔가는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망각하기 어렵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만일에 사냥을 하다가 무서운 곰을 만났던 원시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원시인은 곰을 만났던 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동일한 상황에 접했을 때 그 일을 잊지 않고 이 상황에서 빨리 탈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망각, 특히나 좋지 않은 감정이 수반되어 있는 기억을 잊기가 어려운 이유는 생물이 종을 보존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획득한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기관 중에 해마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감정을 담당하는 뇌는 아몬드 모양으로 생긴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도체와 해마는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가깝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회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증폭의 연계 활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결국은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긴밀하게 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증폭이 된 기억은 계속 발화가 되고 불이 지펴지면서
아주 고위 기능을 하는 전두엽이라고 하는 뇌에 인식의 패턴을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인식의 패턴이 새겨지면 이것은 지워지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면 결국 괴로운 이 사건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과거의 기억이 자꾸 이제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두엽에 이 인식의 패턴 자체가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지인분, 가족분, 친구분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면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 마음을 강하게 가져라, 힘을 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짚죠. 마음은 여기 있다. 근데 사실 이 하트, 심장이 마음이 아니라 저희가 편의적으로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뇌의 정보 처리 상태를 의미하는 거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생각대로 단련하거나 강해지게 노력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가기 위해서 본인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 무의식적인 망각의 기술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가볍게 무시해서 넘기기도 하고 중요한 것만 기억을 하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억압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살아가기 위한, 너무 괴롭지 않기 위해 살아가기 위한 뇌의 적극적인 반사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똑같은 일을 경험한 그 주변에 지인분과 얘기를 나누어 보았을 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텐데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다르고 가치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망각의 기술도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개개인마다 기억이 변조가 되는 양상이나 정도가 다를 수가 있죠. 동일한 일을 놓고도 서로가 다르게 기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싫은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그 어흥님께서 올려주신 질문 중에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뭐라고 위로 혹은 응원해 주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가 답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서 좀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안내를 한번 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편도체와 해마라고 하는 뇌는 저희가 림빅 시스템, 변형계라고 부르는 굉장히 원시적인 뇌입니다. 저희가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뭔가는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감정이 먼저 화르륵 치고 올라오는 이유가 그 원시적인 뇌가 먼저 작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원시적인 뇌들을 조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괜찮다는 것을, 이 상황이 나의 생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정신과적인 치료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뭐 공황장애를 앓으시는 분들께 그 상황 계속해서 노출을 시킴으로써 익숙해지게 만드는 것도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예시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두엽이라고 부르는 고차원적인 뇌를 개입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아까 이 림빅 브레인, 림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감정, 그리고 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편도체의 경우에는 원시적인 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는 이 전두엽 피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더 상위 계층의 뇌이며 진화에 따라 새롭게 생성이 된 네오콜텍스, 한글로 풀이하자면 심피질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상위 뇌는 하위 뇌의 정보 처리 과정에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싫은 기억을 지우는 방법으로서 이 전두엽을 개입을 시켜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전두엽과 변형계는 동시에 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우위를 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두엽을 우위를 점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막 분노가 지금 불타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논리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논리를 만들어서 아주 이 분노를 느끼는 상대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뭐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네. 좀 안 됐기도 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분노가 가라앉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건 바로 더 고차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두엽이 변형계 우위의 공격성을 진정시키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이불킥을 할 정도로 내가 너무나 분노하고 불안의 감정으로 격앙이 되는 상황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겠으면 왜 그런 감정으로 내가 치닫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질문을 해 나가다 보면 이게 과연 정당한 감정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이 맞는지 스스로가 아마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상도를 높여서 사고하기라고 제가 제목을 써놓았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세옹지마의 고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옹지마의 고사는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결국 나중에는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계속해서 이제 전화위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고사인데요. 지금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지금 일단 미래가 되어보지 않으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안 좋아 보이는 일도 더 좋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게 흘러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중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거의 성인 군자급의 일들을 잘 실천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 말이 쉽지 실천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조금 더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쁜 감정일수록 잘 발산하는 겁니다. 대개는 외래 치매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알고 보면 마음이 너무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 그걸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만 꾹꾹 눌러 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꼭 주변에 말하실 분들이 없으시면 의료진에게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터놓는 것, 내가 뭔가는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걸로도 이 싫은 기억을 지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주변에 전혀 말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경우에 스스로도 이런 노력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과 유사한 영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잡념을 씻어내고 해로운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고 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라고 느끼시는 게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이죠. 저희가 소위 흑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좋았던 기억이든 아니면 저희가 너무나 잊고 싶은 흑역사든 특별함을 갖고 있다는 공통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때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 굉장히 희미해진 기억들은 별로 저희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함을 부여하지 않은 기억들입니다. 잊기 힘들어하는 흑역사의 경우도 저희가 그만큼 특별함을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가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흑역사를 잊으려면 특별함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결국 이 죄지은 게 아니라고 하면 별로 상관없지 않냐. 그때 내 상황에서는 아마 안 했으면 더 후회했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도 내 상황이라면 똑같이 했을 거다.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본인이 잊고 싶은 일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경과를 쭉 돌이켜 보시고 지금이 괜찮다면, 지금 내가 잘 살아있고 지금 살만하다면 그 사건도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흑역사에 대한 끊임없는 잡념과 집착은 비어있는 시간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든 취미든 운동이든 몰두할 만한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숨기기보다는 자꾸 발산을 하는 것, 이 주변의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자꾸 익숙해지는 것도 부끄러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점 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악기, 운전,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 처음에 어땠는지들이 다들 기억이 나시죠? 처음에는 마치 내가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어설프고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암묵기억으로 내 안에 내재가 되어 있는 상태에 들이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무언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에서 뇌는 순조롭게 진행이 된 부분들을 계속 이어붙여서 기억을 하고 실패했는 부분은 그때그때 조각조각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면서 이게 몸에 성공적으로 안착이 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전해가고 향상해 나갈 수 있는 학습의 중요한 원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망각의 내조 덕분에 기억은 빛을 발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는 망각력이 필요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기억력이 좋아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들 그걸 원하시지만 현대사회에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퇴근을 해서도 늘 핸드폰에 꽂혀 계시고 TV를 보거나 주변에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메시지, 카톡들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뇌가 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뇌가 제대로 된 상상력, 창조력, 통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쉴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멍 때리는 거 혹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명상 등이 중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국의 속담에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 활동이 둔화가 되면 오히려 내가 지금 망각력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하루 종일 내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너무 쉴 틈이 없이 치여서 살고 있는 게 아닌지, 계속 이 많은 것을 머리 안에 넣으려고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망각력에 강하고 없이 이런 상황만 지속이 되면 뇌는 결국 과부하가 걸려서 폭발하기 직전이 되죠. 그때는 분명히 생존 전략으로서 뇌는 두꺼비집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건망증과 같은 증상들로 나타나고 병원에 가야 되는지 아마 고민을 하는 상황이 오실 거고요. 그래서 뭔가를 기억하고 알아야만 현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머릿속을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지혜로 변화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윤주원 TV님께서 잘 잊어야 잘 기억하면 치매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질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좀 더 근원적인 차원의 얘기들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치매와 결부시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망각이 굉장히 우세하게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치매나 경도 인지장애와 같은 병적인 인지기능 저하가 아닌지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80님께서 전 사실 그 기억이 잘 메모리가 안 되어 이사가 안 되면 며칠은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에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제가 MRI를 찍어보니 두장엽이 작다더군요. ADHD이기도 하고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는 곳을 옮기시게 되면은 이게 며칠은 뭐 지도를 찾아서 아마 집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렇게 사람마다 병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날 때부터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얼굴이 다 생긴 게 다르듯이 인지기능의 여러 가지 능력들 중에서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어떤 분은 원래부터도 길치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이렇게 타고난 길을 잘 찾으시는 분도 있듯이 그 말씀 주셨는 내용이 병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어떤 특정한 낯선 상황에서의 적응력이랄까 이런 거에서 일부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증상이 지속적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낯선 곳으로 옮겨간 다음에 어느 정도는 저렇게 며칠 시간을 보냈더니 뭐 괜찮아졌다라고 하면은 병적이라고 보기가 아마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두정엽이 작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 당연히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 주신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나이 대비 뇌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에 본인의 나이 대비 뇌 위축의 정도가 양호하다면 그것은 병으로 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민80님께서는 만일에 염려가 되시면 좀 더 그 MRI 말고도 MRI는 구조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길 찾는 능력 말고 평상시에도 인지기능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떤지를 보시려면 정밀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셔서 본인의 똑같은 조건, 똑같은 성별, 학력, 나이 대비 떨어져 있는 게 맞으신지를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진아김님께서 술 생각이 날 때 일주일에 2번 정도 괜찮은가요? 술 중독자가 되나요?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일주일에 뭐 2번을 드셔도 그 양이나 아니면 도수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2번을 먹는데 아주 뭐 작은 뭐 소주잔에다가 내가 맥주를 담아서 먹는다. 뭐 사실 뭐 해가 되는 정도는 아니겠죠.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은 주종도 다르고 양도 다르기 때문에 표준잔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표준잔을 이상으로 넘어가는 술을 그런 용량으로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가 이 술을 먹지 않으면 그 날은 제대로 끝난 느낌이 아니다. 그거는 약간의 의존성이 생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료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목적으로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 꼭 이 용량 정도로 나는 먹어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밀 인지기능 검사는 신경외과에서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처방을 내는 것은 뭐 신경외과 교수님들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치매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과 혹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께서 진료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정밀 인지기능 검사는 뇌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누구나 처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는 10분 정도 걸리는 가장 뭐 짧은 선별 검사 정도의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걸리는 세라드 K라고 하는 검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희가 그 인지기능 클리닉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정밀 인지기능 검사는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밀 인지기능 검사를 책 한 권 풀듯이 풀어놓고 가시면 그 처방을 내는 의사가 판독을 하게 됩니다. 판독을 한다는 개념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환자분의 성별, 학력, 나이를 입력을 한 다음에 똑같은 조건의 그 수천 명의 데이터로부터 몇 등인지로 그렇게 판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떨어졌다라고 느끼지만 똑같은 평균치의 분들에 비해서 그 안에 잘 들어있으면 저희가 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윤재원 TV님께서 인터넷에서 봤는데 자기가 잊고 싶은 기억을 하면서 손을 꼬집는 등 몸에 고통을 주면 몸이 그 기억을 하면 몸이 아파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특정 기억이 삭제된다는데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저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글쎄요. 어떤 이제 그 저희가 실험을 할 때 주의 실험을 가지고 만일에 한다고 하면 주에게 어떤 특정 조건을 주면서 뭐 예를 들면 버튼을 누른다든지 할 때마다 계속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는 것과 전기 충격에 의한 고통이 이게 짝짓기가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를 때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이렇게 부르르 떠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짝짓기를 하는 내용처럼 나와 있는 그런 인터넷 글인 것 같은데 글쎄요 신빙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카레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데 진짠가요? 제가 그 음식 관련해서도 외래에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가지고 만일에 몸에 좋다 하는 정도까지 먹으려고 하면 한 트럭을 먹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음식에 좋은 성분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해서 그 음식만 계속 먹어서 좋은 게 아니라 다양하게 저희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영양분을 잘 공급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인지기능이 떨어진다면 그에 적합한 인지기능 약제를 드시는 게 더 온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몇 가지 질문들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한 가지 질문을 더 주셨네요. 민80님께서 정신과 인지기능 검사에서 떨어져 있다고 판단이 났으면 신경과에서도 치료나 접근 방법이 마찬가지인가요? 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과 또 이제 신경과에서 보는 접근이 아주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검사의 툴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고 약제를 드시는 분이 겪으신 검사와 또 저희 과에서 처방하는 검사가 다 같지는 않을 거고요. 네, 뭐 대부분 큰 맥락에서는 진단이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뚜르님께서 만성 통증이 있거나 마음이 힘들면 뇌 활동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명상과 힐링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게 도움 될까요? 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명상을 하고 마음을 힐링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명상도 저희가 배워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명상의 상태에 접어드는 노력을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하고 마음이 힘든 상태면 오히려 병원에서 적절한 진통제 혹은 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약, 저희가 항우울제라고 하는 단어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지만 마음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을 안정시키는 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아마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제의 도움을 받는 거를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힘든 시기에는 명상과 힐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약제와 함께 이렇게 짧은 기간이라도 가면서 본인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장암 정복자님께서 요즘 들어서 직전의 행동을 망각하거나 눈앞에 물건을 못 찾는 등의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 말씀 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병적인 질환인지 아니면 정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 내용처럼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간별하기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물건을 못 찾는 현상이라고 하는 게 시각을 담당하는 시각 피질이 어떤 병변이 있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조적인 뇌 영상은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그런 객관적인 검사 데이터에서 이상이 없다면 그때는 제가 말씀드린 본인의 컨디션, 버틸 수 있는 정도와 내가 정말 괜찮게 지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괜찮게 지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